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현선입니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지역은 큰 홍수 피해를 입었죠. 특히 충남 예산 지역의 경우에는 제방이 붕괴되면서 통째로 마을이 물에 잠겨 수많은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을이, 더군다나 명절이 찾아왔지만 주민들의 수해 피해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과수원은 뿌리가 물에 잠겨서 수확은커녕 죽은 나무조차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수해로 고장난 농기계의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2달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이제 곧 추석이지만 제사 준비는 물론이고 온다는 자식들까지 오지 못하게 말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은 생계마저 막막한 이주민에게 허탈함과 상실감만 주고 있고 결국 당장에 급한 대로 또다시 빚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풍요로워야 할 한가위에 여전히 일상 회복조차 못한 채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재민들이 수재의 상처를 딛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진짜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30곳을 발굴해서 지역 특색을 갖춘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 여러 언론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교육부가 지난 일요일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본지정 대학들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최종 선정된 곳은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향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이름을 올렸고요. 네. 함께 예비 지정에 올랐던 한밭대학교 그리고 한남대학교, 연암대학교는 최종 탈락했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이 글로컬 대학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5년간 1,000억 원 그리고 통합 모델인 경우에는 최대 1,5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이제 3년에 걸쳐서 모두 27개 모델에 39개 대학이 이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이 됐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해 선정됐던 건양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를 포함해서 모두 6개 모델에 8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예. 이 충남대와 공주대가 통합형으로 선정이 됐는데 근데 통합으로 가기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충남대학교 총학생회가요. 교명 변경 불가 그리고 대학본부를 현재 충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둬야 한다. 그리고 학사 조직 강제 통폐합 불가 또 이제 통합 전 재학생들의 졸업장을 구분, 별도 캠퍼스 운영 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시위와 총걸기 대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통합 관련 학내 구성원 의견 조사에서 이 전체적인 찬성 비율은 60.83%였지만 충남대 재학생은 83.54%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이 된 게 아니잖아요. 통합한다라는 대전제만 합의했을 뿐 아직 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충남대학교 교수회도요. 통합추진위원회에 교수들 참여를 좀 보장해야 하고 또 통합추진 전용 게시판 설치와 함께 재정 투명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과대학 등의 그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공주대학교 측은 약간 좀 잠잠한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총 동문회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 등 지역 사회가 좀 목소리가 상당히 좀 거셉니다. 이 두 대학의 이 중복 학과가 많은 편인데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고 또 학과가 대전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학생들이 대전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예. 그래서 공주대학교 총동문회는 대학은 학내 구성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지역 상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예. 이런 목소리는 공주시 의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통합으로 가기까지의 이 산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야 할 그래 산들이. 보입니다. 이후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이 두 대학이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린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이제 이 통합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계획서에 그 학교 이름이라든지 뭐 대학 본부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학사 조직 개편 이런 좀 핵심 쟁점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우려가 좀 제기되니까 공주대학교 측은요, 이 통합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여론을 좀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측도 이원화 캠퍼스 모델을 좀 적용을 해서 이 강제적인 학과 통합이라든지 캠퍼스 재이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원화 캠퍼스가 과연 통합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두 개를 운영한다는 거니까 무늬만 통합이지 실제는 뭐 통합이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정해진 것도 없는데 일단 글로컬 대학 30 이 지원금 받기 위해서 일단 통합 추진부터 선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합 과정에서의 잡음도 문제지만요. 예산 규모라든지요. 그리고 재원 확보도 그렇고 별다른 준비도 없이 비수도권 대학의 일방적인 구조 조정을 글로컬 대학이라는 좀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지금 정부가 진행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업이 잘 지속될지 그리고 정말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시킬 모델이 될지 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번에는 될까요?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 지역인 충남 당진시하고 그 경기도 평택시를 잇는 다리가 있죠. 바로 서해대교인데요. 이 서해대교는 지난 1993년 착공해서 2000년에 개통된 다리로요. 이 건설 당시 신공법으로 이 총 연장이 7km가 넘는 이 바다 위를 연결한다. 그런 이유로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뭐 서해안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다리가 건설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안 시대의 그 국가 물동량의 수송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면서 이 지역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행정구역상 이 서해대교가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건데 이 경기도 평택시가 이 다리를 이 평택의 랜드마크처럼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당진항과 그 아산호 일대를 평택호라고 부르면서 좀 지자체 간의 갈등의 좀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예. 서해대교를 놓고 서로 자신들의 상징물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해대교가 상당히 존재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존재감이 없다면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상징물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 당진시가요, 이 서해안의 그 산업의 전초기 역할을 하면서 이 서해대교 이걸 통한 물류 이동량이 상당하고 또 이제 수도권에서 서해안으로 여가 떠나는 그런 여객 인원도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해대교 그 일일 평균 통행량이 9만 대가 넘는데 주말이나 여름 피서철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면은 여기 좀 교통 체증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리 위에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 강풍이 불면은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충청남도가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이 제2 서해대교 건설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다면 그만큼 실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뭐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제2서해대교 그리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이거 지난 2008년에 처음 추진됐으니까 이거 벌써 20년 훌쩍 넘은 사업입니다. 2014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설계비 50억 원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지만요. 이후에 계속 쭉 답보 상태로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충남 당진시의회가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건의안에 보면은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그 더불어민주당 수도 당진시의회 김선호 의원은요. 제2서해대교가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물류의 중심지인 아산만권을 잇는 중요한 경제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하면서요. 더는 선거철 단골 공약에 머무르지 말고 이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하니까요. 그 이번엔 제대로 추진이 될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큐어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아힘TV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립니다.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보통 명절을 앞두고 단골처럼 등장하는 뉴스들이 있는데 바로 농산품들의 이제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 가격들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쨌든 식품들의 전반적인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후 위기와 농산품들이나 우리의 밥상 물가들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은 뭐 날씨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명절에는 제수용품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계실 텐데 이 뭐 농산물 체감 물가가 네.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폭염이나 폭우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폭우가 나타나는 양상이 이제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집중적으로. 특정한 한 예. 군데만 딱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상대적으로 그 논에서 벼나 뭐 이런 것보다 밭에서 자라는 여러 작물들이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에서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계 시설들이 되어 있는 논보다는 네. 아무래도 밭이 조금 더 취약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사과나 이제 포도 같은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또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물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실 저는 좀 같이 다뤄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밥상 물가를 얘기를 할 때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겪는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래도 마트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제 장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요즘 남자들도 같이 많이 갑니다. 상대적으로는 네. 물론 요즘에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많이 가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짐을 들어주는 그렇죠. 용도 맞습니다. 예, 그랬을 같이 때 이제 가긴 합니다만. 사실은 저도 이제 장을 자주 보는 편이긴 하지만 네. 딱 가격을 봤을 때 아 너무 비싸졌다라고 감각할 수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집안에서 주방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대체로 또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농가들의 어려움이나 혹은 이제 밥상 물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반적으로 특히 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의 관심도가 또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단골 이슈가 뭐 파 한 단에 얼마냐 이런 것처럼 맞추기처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이슈들까지도 좀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이 밥상 물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예.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식료품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맛있게 먹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볼 계기를 이번 기회로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만큼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럴 때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관심도가 높거든요. 네. 그 석유 같은 것들 음. 특히 그런데 그 전기값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이제 밥상 물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다 같이 관심 갖는 건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좀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기후 사실이고요. 위기하고 이 밥상 물가하고 쉽게 이렇게 연동시키지는 못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예.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를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거를 이제 숫자로만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감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관심도가 좀 떨어지거나 연관성을 좀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구 온도가 1900년 산업화 이후에 1.5도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네. 예, 1.5도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먹는 거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있게 먹었던 이 사과의 맛이 제대로 네. 안 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전혀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없었던 과일들을 네. 재배해서 판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대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어릴 때 사실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워낙 재배하는 곳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자라는 과일이 된 것과 사실이고요. 그리고 언급하셨던 이제 사과 같은 경우가 이제 전 국민이 다 같이 사실 좀 사랑하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사과가 이제 어쨌든 비교적 좀 서늘한 기온에서 좀 잘 자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농업진흥청에서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50년 후인 2070년대에는 이 전국에서 사과가 재배 가능한 농지 비율이 전체의 1.1%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2090년대가 되면은 0%로 소멸을 그럼 합니다. 사과도 이제 수입해서 먹어야 네,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좀 점점 줄어들면은 아까 말했었던 뭐 열대 과일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늘리거나 재배를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단골처럼 얘기하는 게 품종을 바꾼다는 거는 직업을 바꾸는 거랑 거의 그럼요. 같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사과나무 그 전체 다 뽑아서 또 열대 그쵸. 과일을 심을 수가 이게 없잖아요. 그게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될 텐데. 그리고 어쨌든 특정 그 품종에 따라 가지고 뭐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관련된 기계들도 사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품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단순히 기온에 따라 가지고 기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먹는 걸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건 사실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너무 거죠.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맞습니다. 네. 의견인 것 같고요. 국내 농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는 뉴스가 네. 있었는데 상당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를 사실상 한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대부분 다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한전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가속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농가분들이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기후소송인데 사실 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기후소송은 우리 코너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기후소송에 대한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좀 덜 알려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소송이 조금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정유 기업들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후 소송이 관련 계속 이어질 것 소송들도 같은데요?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 소송의 결과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게 기업들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기업들한테 이제 더 이상 그 암묵적으로 탄소 배출 당연히 하는 것을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누가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계속 집중을 해야 예. 실제로도 기후 위기 대응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은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은 적절하게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면 좋을 것 그래서
이 소송의 결과가 언제쯤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상징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후위기의 책임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서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약 3%가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서 그 정도를 보통 배출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사실 있죠. 직접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농가 혹은 이제 식품 관련해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슈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앞서 잠깐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이 기후위기 시대 자체에 적응을 해나가는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농가들이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농산품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탄소 농법을 조금 도입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농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재생에너지나 혹은 메탄을 좀 덜 발생시키는 농법들을 도입해 나가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농가에서도 당연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근데 저는 그 이슈도 이슈겠지만 사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이슈가 이 농가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올해 농사를 다 망쳤는데 그분들한테 탄소 배출 너무 많이 하시니까 조금 줄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죠. 잔인한 그런 예.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탄소 배출 비중을 따지면 농업보다 일반 산업에서 네, 배출하는 맞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네. 농업을 하시면서 모든 과정에서 사실 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네.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대신에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 탄소 배출량도 좀 줄이고, 아하. 그리고 이제 기존의 농업을 하시는 거에 피해도 안 주는 방식들은 저는 적극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뭐 하거든요. 농업인 기본소득이라든지. 맞습니다. 특히 이제 햇빛연금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농가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네. 내가 재배하고 있는 곳이 햇빛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태양빛을 가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소들을 설치를 해나가면서, 위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 그러니까 지붕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시고 네. 그 아래에서는 이제 작물들을 기르시면서 기존의 농업 활동하시는데 영향을 좀 덜 미치는 방식으로 농가 소득도 지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생산하는 그런 방식들의 아이디어들은 저는 적극 도입해 나가면은 예.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들의 아이디어들을 좀 빨리 도입해 나가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농법 자체를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 이제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품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에는 아직까지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단순간에 네, 뭐 맞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 그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분과 임대를 해서 짓는 분들이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점들도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도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어업인들은 이 수온 상승으로 인한 그렇죠. 피해가 크잖아요. 네. 그건 뭐 실질적인 피해이고. 그리고 사실은 육지보다 더 이제 변화가 빠른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어쨌든 내가 딛고 있는 땅에서 고정적으로 어쨌든 농사를 하는 건데, 그 이제 어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물고기나 이런 오징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어쨌든 이동을 하잖아요. 네. 바다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해에서 많이 잡히게 되거든요. 원래 물론 동해에서 동해에서. 잡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제주도에서 이제 잡히던 한치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아예 안 잡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사실 큰 과제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분들이 어쨌든 바다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고, 또 농가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철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동해에서 오징어가 없대
이런 정도의 그냥 가벼운 그냥 토크거리 정도로만 다루게 되고 네. 실제로 그러면은 어업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지? 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의제들을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을지는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2030년까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한다. 이런 네. 목표를 지금 정해놨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 글쎄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스마트팜과 같이 이제 ICT 기술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좀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농산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언급했었던 이제 메탄가스를 좀 덜 발생시킬 수 있는 사료들을 보급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햇빛 소득 마을 같은 것들 네 그래서 농가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그걸 마을 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하려면은 새롭게 생기는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농축산부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두 개 종무부처들이 어떤 협업 과제들을 발생시켜서 많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농가 소득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 탄소 중립 정책은 농가 영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정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되면서 병행되면은 성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밥상 물가와 기후 위기는 직결된 문제구나. 네. 또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의 밥상까지 왔구나. 네.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저소득층이 어쨌든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 식품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은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와 이런 저소득층의 소득 문제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후 위기는 진짜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당면한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매년 다르니까요. 예.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어떤 겁니까? 네, 명절 쓰레기 줄이기를 하는 캠페인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보통 이제 명절 때 일반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특히 평소보다 한 40% 정도 많은 쓰레기가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대부분 포장지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사다 보니까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 이제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드리기 위해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가급적이면은 좀 포장이 최소화된 알맹이만 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하시면은 내용물은 실제로도- 적고 포장은 아주 큰 네. 선물들이 많아요. 네, 물론 요즘엔 또 바뀌는 추세긴 한데 예. 그래도 아직 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알맹이를 잘 선물로 하시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쓰레기도 줄이는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시간입니다. 지역 곳곳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서 지역의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죠.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기후 위기라는 말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가 익숙해진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는 모든 국민이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몇 주 전까지 강릉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급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물을 제대로 마시거나 쓸 수 없었고요. 3월에는 온 나라에 동시다발로 산불이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현실적으로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힘을 모아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9월 기후 정의 실현을 주제로 전 세계 사람들은 집회와 행사를 여는데요. 예. 대전에서도 지난 9월 27일 대전 기후 정의 행진이 개최됐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시민들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후 위기는 이제 뭐 일상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피부로 지금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정의 행진은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후 정의 행진은 2018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16살 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이것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확산됩니다. 예. 일명 청소년 기후 파업으로 불리는데요.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매주 금요일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서는 집단 행동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 메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 폭우, 산불 같은 재난은 생명의 터전을 위협하고 사회구조 불평등 속에서 더 취약한 이들을 가장 먼저 덮치는데요. 노동자, 농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동물까지 모두의 삶을 흔드는 위기이고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청소년들이 먼저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청소년들의 기후 파업은 곧 화제가 됐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00만 명 이상 참여하는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성장했고 기후 운동의 상징적 사건이 됐습니다. 이후 매년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기후 행동이 열리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시작으로 기후 정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27일이었기 때문에 9월 27일 대전 은흥정의 거리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예. 기후정의, 노동권, 동물권, 자연순환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고 또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앙로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요구사항을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대전은 2021년부터 지역에서 기후정의 행진을 개최했고 매년 9월마다 기후정의 행진을 조직해 시민들과 기후정의 실현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올해가 바로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슬로건으로 10개의 요구안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국의 시민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함께 행진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4월 내란을 끝낸 국민들은 사회 대개혁의 요구 중 하나였던 기후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와 지자체들은 여전히 개발과 성장에 치중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느끼는 깊은 근심과 무력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날입니다. 걱정과 무력감을 떨쳐내고 분노하고 외치고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킬 힘이고 희망임을 믿습니다. 소중한 우리들에게 힘찬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행사를 시작할까요? 네. 기후정의 행진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였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행사 분위기가.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주변의 시민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이번 기후정의 행진 슬로건은 기후위기로 광장을 잇자였는데요. 겨울부터 봄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바로 그 광장에서 9월의 행진으로 다시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은 곧 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한층 더 강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된 기후정의 행진에 주최 측 추산 서울 3만 명, 전국 5개 시도 3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에 비해 행사장 곳곳 축제처럼 즐겁고 발랄한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생명, 평화, 공존, 인권 등 각자가 지키고 싶은 가치에 대해 연설과 노래, 춤 공연 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후 단일 의제만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다 보니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날의 기후 정의 행진 자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길을 지나는 시민들도 잠깐 발을 멈추고 연설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고 행사장 곳곳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잠깐이나마 청취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게 그날의 분위기를 담아왔습니다. 기후재난 못 살겠다. 안전한 삶 보장하라. 불평등이 재난이다. 존엄한 삶 보장하라. 핵발전 확대 말고 공공재생에너지 전환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대전시는 방위산업 확장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대전시는 방사능 GMO 안전급식을 보장하라. 예, 공연도 하고 이렇게 또 구호도 외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네요. 그 시민들의 목소리도 뭐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의 목소리.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네, 여러 부문과 의제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주목을 끌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권이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후정의 실현이 곧 노동권 보장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마이크를 잡고 뜨거운 불과 기름솥 앞,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의 일터가 곧 기후재난의 최전선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일수가 매 늘어나고 있는데요. 급식실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위협도 치명적으로 늘어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19년차 조리원입니다. 뜨거운 불과 기름솥 앞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시달리는 급식 노동자들의 일터는 이미 기후재난의 최전선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정의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노동인권 차원의 기후정의 문제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암, 유발물질과 실내 고온다습한 환경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어날수록 이미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실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은 치명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어서 배달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자결하는 태양으로 달궈진 아스팔트는 인도에 비해 최소 5도 이상 온도가 높다며 폭염 경보가 발령될 때는 도로 온도가 45에서 50도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현장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제대로 된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며 불평등을 바로잡자고 이야기합니다. 또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사망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는데요. 건설 노동자들은 기후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임금 보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높였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례는 145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은 사망사고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46%는 건설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2022년 7월에 노동자가 대전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사설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뉴스에도 크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2025년 7월 경북의 구미에서 아파트 공사에서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의 체온이 40도가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며 발생하는 산재 문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후의 문제는 현장 중단으로 고용이 단절되어서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해 대전 현장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노동자의 건강과 연령을 핑계로 현장 고용에서 배제를 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자본가들은 기후재난 속에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윤수탈의 혈안이 되어서 힘없는 건설 노동자들만 쓰러지고 실업과 중노동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후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임금 보전 등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맞물려서 교통수단과 관련한 탄소 배출 이야기,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수송 부문은 13.7%로 산업과 전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수송 분야는 시민들이 직접 접하기도 하거니와 노력하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혁신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데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대전의 공유 자전거인 타슈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전 전역에 타슈가 총 5,500대가 있는데 140만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슈와 타슈 스테이션을 늘리자는 캠페인, 이른바 타슈 늘리슈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교통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불평등도 없애고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를 늘리는 공공교통입니다. 공공교통 중에 버스, 지하철도 있습니다만 이 자전거,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멋지고 유용한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자전거 타수가 몇천 대 있는지 아시나요? 대전에요? 5,500대가 있답니다. 근데 대전시 인구가 140만이래요.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타슈를 타려면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주장합니다. 타슈를 늘려라. 타슈를 늘리고 타슈를 더 편리할 수 있게 곳곳에 스테이션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타슈 늘리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통체계로 버스가 있는데요. 현재 버스 제도는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사유재산화돼 있다는 게 문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공공성보다는 이윤 창출을 우선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버스 공영화를 통해서 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노선도 정하고 필요한 계층에게는 무료 버스도 운영하면서 공공교통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버스 관련된 법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1935년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에서 버스 사업하기 좋으라고 만든 그 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는 갑오처럼 상속이 되기도 하고 개인 사유 재산처럼 매매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의 발이라면 버스는 공공자산인데도 이렇게 회사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의 노선은 사람은 이곳까지는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노선이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곳이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서 노선은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영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완전 민영이 아닐 뿐 공공의 기능을 하지 않는 버스 운영 체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9살의 운전면허 취득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청소년들은 이동수단을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고 그 청소년 시절을 겪어오면서 이동권 상실을 경험하다 보니
에이, 차를 모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하는 버스의 노선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등하교 버스로 이용하고 또 일과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은 곳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직종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군요. 탄소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또 뭐 어떤 얘기가 더 있었습니까? 네,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먹거리 산업에서는 탄소가 정말로 많이 배출됩니다. 축산업, 낙농업 관련해서 숲을 태우고 목초지에 소를 키우는데요. 숲을 제거하는 데서 탄소가 배출되고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도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소가 먹는 사료를 생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남은 음식물을 버렸을 때 부패하고 또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먹거리 체계 배출량이 31%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고기 소비를 줄이자는 공공부문 비건 급식이 제안됐습니다. 학교와 지자체에서부터 채식 비중을 늘리고 먹거리를 자본의 이익에만 맡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장에서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도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시민들은 야구장에 음수대를 설치하자는 일명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사 먹는 생수,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됩니다. 생수 500ml 병 한 개당 약 10.69g의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데요. 생수 생산 과정, 플라스틱 병 제조,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수돗물과 비교하면 생수가 수돗물에 비해 500배 이상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야구장에는 음수대가 없습니다. 야구장 측은 당연히 생수를 구매해서 먹을 거라 생각했다는데요. 시민들은 생수가 당연하지 않다면서 야구장에 음수대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 목소리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소감 직접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은 기후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고요. 위기가 약자에게 더 빨리 그리고 더 가혹하게 닥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중에서 각자 공감하는 바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공교통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했는데요. 일단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교통수단으로는 결국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교통 확대에 대한 그런 의제들이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 정의하면 다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에어컨 펑펑 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인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이나마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도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게 상당히 공감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던 때가 불과 1년 전이잖아요. 풍력이나 지열 이런 거를 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는 이미 99%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지키자라는 이야기 말고도 생각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시선이 트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동 환경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게 정말 많이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후 재난이라든지 요 근래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어가지고 위기다,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이 있었을 때 그런 피해를 취약계층은 그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뭐 이런 재난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거를 조금 더 새롭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도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을 텐데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네, 행사 참가자들은 총 10개의 요구안을 대전시에 요구했는데요.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형 복합 화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태양광 확대 등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 보문산과 3대 하천 안개발을 중단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것, 대중교통 분담률을 매년 5% 이상 확대할 것 등이었습니다. 네. 자, 기후정의 행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9.27 기후정의 행진 이후에도 지역에서는 공공정책을 살펴보는 워크샵, 토론회, 캠페인 등이 이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동참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의 당부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강릉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기후 재난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걸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후 재난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대비해 놓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그것들을 수습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도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후 재난에 대응할 곳이 어디인지 그런 계층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예산들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런 것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전시 정책을 지켜봐 달라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시민르포 시민들이 참여한 기후정의 행진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월 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다시 들어보는 대세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방송했던 코너들 중에서 집중 인터뷰, 역사인 대세남, 그리고 청년물과 환경 캠페인을 다시 묶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짧지 않은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시 들어보는 대세남도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마무리하는 곡은 크리스찬 운더리치의 Mother Nature 들으면서 오늘 수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